자, 이번 시간에는 난쟁이가 쓰어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 교과서 75쪽이야. 자, 들어가기 전에 감상의 정리를 먼저 보면은 이 작품은 난쟁이 일가를 통해서 소외된 도시 빈민들의 애환과 삶을 그렸다. 이게 주제야. 별표. 소외된 도시 빈민들의 애환과 삶을 그렸다는 거 중요해. 그 다음에 70년대 가상의 공간이다. 이런 거 조심하고 내신이니까.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곳은 가상의 공간이다. 실제 지명 아니야. 서울의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과 좌절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사회적 문제인 빈부격차, 무분별한 재개발로 생기는 피해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것. 사회 전반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소외된 계층에게도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상의 공간.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연작소설이다. 연작소설이 뭔데? 자, 그 이전에 이 작품은 12편의 소설들이 독립된 제목과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독립적 완결 구조를 갖춘 각각의 작품들이 독립적이야.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연쇄적으로 묶여 있는 형식을 연작소설이라고 말하는 거야. 총 12편의 소설들이 묶인 거고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독립적 완결 구조를 갖춘 거야. 각각의 작품들이 어떤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연쇄적으로 묶여 있는 것. 그런 형식을 우리는 연작소설이라고 말한다. 별표. 자, 나머지는 너희가 읽어보면 돼. 자, 이런 연작소설은 단편소설의 어떤 특징, 그리고 장편소설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 연작소설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바로 갈 거야.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자, 여기 보면은 감상열기. 이 작품은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 산업화 시기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계속 같은 얘기. 산업화 시기에 산업화 도시 빈민의 삶을 그렸다는 거. 1970년대를 배경으로 했다는 거.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소설이라는 거.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보자. 소설이라는 건 갈등의 문학이야. 자, 갈등이라는 건 갈등이라는 건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지. 내적 갈등이야. 인물이 속으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거. 외적 갈등이라는 거는 개인 간의 갈등이 있고 일반적인 소설의 갈등이 다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말이야. 외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내지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도 있고 또는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도 있고 또는 써줘야 될까? 개인과 운명 이렇게 쓰게 되면 너무 느려가지고 자연과의 갈등도 있고 당연히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이 많고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은 일반적인 소설에서 다 드러나는 너희가 알만한 너희 1학년 때 어떤 소설 배웠을까? 유능길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그런 게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많잖아. 그치? 자, 권씨와 나와의 갈등도 있고 권씨와 의사와의 갈등도 있고 등등등. 그 다음에 개인과 자연과의 갈등은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자, 홍수로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해. 개인과 자연 간의 갈등.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은 너희 대표적으로 영마, 김동리의 영마 이런 소설들. 자, 우리 소설은 개인과 대표적으로 사회와의 갈등이야. 사회.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자, 한번 보자 이제. 제목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제목이 굉장히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이 든다는 거. 제목에서 난쟁이 중요하지. 난쟁이는 물론 신체적으로 난쟁이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인물이야 라고 봐도 돼. 자, 그렇게 봐도 되고
우리 사회 약자,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을 얘기하는 거다. 쏘아 올린 작은 공, 쏘아 올렸어. 공을 쏘아 올리면 다시 떨어지잖아. 다시 제자리잖아. 그건 다시 말해서 이 난쟁이 가족의 절망, 좌절을 암시하는 거지. 작은 공이라는 건 그들의 꿈과 희망인 거잖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난쟁이의 꿈과 소망. 근데 그 소외된 사람들의 이 작은 공이라는 건 소외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야. 근데 쏘아 올린 작은 공, 좌절을 암시한다는 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난쟁이의 절망과 좌절. 제목 이해되지? 자, 조세희의 작품. 이분은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소외계층,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들이 많다는 것. 현대소설이고 연작소설. 우리 앞에서 했던 12편의 소설들이 묶여있어. 12편. 그 중에 네 번째 이야기인 거고. 12편, 아이고. 12편. 연작소설 12편인 거고. 그 다음에 연작소설. 사회고발적, 비판적. 1970년대 서울의 재개발 지역,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가상의 그런 공간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 다음에 주제는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을 보여주는 거고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루고 있고 상징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냈다는 거. 간결한 문장, 짧은 단문을 사용했어. 간결체야. 이 소설은 간결체, 만연체 이러면 안 돼. 간결해. 만연체는 염상섭의 소설이라든가 박태현의 소설가 구보시에를 이런 게 만연체야. 황순원이라든가 조세희라든가 이런 작가는 간결체야. 간결체. 한 문장의 길이가 짧아. 그래서 조금은 동화적인 느낌도 더 나는 거야. 짧은 단문을 사용했다는 거, 동화적인 모티프, 예를 들면 선과 악의 어떤 대비가 드러난다? 이런 게 다 동화적인 모티프를 썼다는 거야. 자, 등장인물을 한번 볼까? 등장인물을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철거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난쟁이. 온갖 굳은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좀 이상주의자야. 늘 달나라를 꿈꾸는 그런 이상적 인물. 상황을 회피해. 그런 인물이야, 아버지는. 또 이제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머니는 좀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그런 인물. 헌신적이고 정도 있고 이런 인물, 어머니는. 그 다음에 큰아들인 영수부터 보자. 자, 이 소설에서의 서술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 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여기에서의 나는 큰아들 영수야. 영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해.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하고 냉정한 그런 인물.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영호. 얘는 좀 다혈질이야. 약간 중이병 걸린 애 같은. 좀 저항적이고 현실에 대한 반감이 좀 크고 다혈질이고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자신과 가족이 처한 현실의 문제에 늘 불만을 품고 있고 영희, 막내, 순수하고 여린 애야. 가족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런 성품을 지닌 아이, 셋째. 자, 이제 드디어 보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난쟁이 색깔 별표. 난쟁이. 그래, 난쟁이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금 경제적으로 빈곤한 무력감을 느껴 하는 그런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도시 빈민층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비판하는 거야.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어. 그치? 좀 외면만 보는 그런 내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비판하고 있어.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비판하고 있어.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장남 영수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 도시 빈민층이라고 가난한 계층 모든 것을 걸고 그들 지금 여기 세모친 그들 천국 이 세모친 것들은 잘 사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관련 있는 거야. 대조야 대조. 지금 다시 나를 포함한 5식구 지옥 전쟁 우리 식구와 관련된 거야. 반대로 요 색깔은 세모 별표야. 그들이 옳지 않다는 걸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거지 생존과 관련된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천국 잘 사는 사람들 말이야. 지옥 난쟁이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비유한 거야. 이 지옥과 전쟁은 같은 거야.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러나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어. 현실이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어.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했어.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날 아침 일이 뭔데? 이제 독자의 호기심 유발하는 거지? 그러면서 과거 회상할 거야.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랬어. 통장에 이걸 가져왔어요. 과거 회상하는 거야. 옆에 날개 주문 보면은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가 의미하는 게 뭐야? 늘 좌절을 경험했다고. 매일매일이 이 난쟁이 가족의 삶은 매일이 싸움과도 같았어. 그래서 늘 좌절을 경험했어. 통장에 이걸 가져왔어요. 이 소설은 자,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온 대목은 1부 영수 여기야 여기 2부는 이렇게인데 자, 이 소설은 전체 크게 보면 1부, 2부, 3부가 되어 있어.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술자가 달라. 장면마다 서술자를 다르게 했어.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내기는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그러기에는 너무 길잖아. 자,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알고는 있어. 이 소설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했어. 1부에서는 큰아들, 2부에서는 둘째, 3부에서는 셋째. 서술자가 달라. 알겠지? 그냥 참고. 근데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여기 1부야 1부, 영수.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구장이에요. 형광펜 별표. 철거 개구장, 형광펜 별표. 자,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야. 난쟁이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지. 자, 이 철거 개고장, 뭔가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야.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 나름이야.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야 라고도 말하고 난쟁이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소재야.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는 소재야. 또는 갈등의 원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소재야. 또는 공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소재야.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야. 또는 사건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소재야. 다 가능해. 자, 지금 한 번이라도 나왔던 표현들 다 읊어준 거야. 철거 개고장. 기어코 왔구나.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이미 알고 있었어. 예견하고 있었어.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아니 이게 막 그렇게 색깔까지는 아니고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대. 어머니의 밥상 봐봐. 묘사야 묘사.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 개와 조린 감자. 궁핍한 생활상 보여주는 거지. 한자성어로 삼순구식 가난한 거. 서발 막대 거칠 것 없다. 쓸 수 있으면 써놔. 서발 막대 거칠 것 없다. 삼순구식. 자, 여기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랑 속담 이야기해 준 거야. 빈곤한 밥상 보여주는 거야. 가난한 집안 형편.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어머니는 글을 못 읽어 문맹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게 철거 개고장이야. 실제 철거 개고장. 근데 이렇게 실제 철거 개고장을 직접 제시했어. 그 의도가 뭘까? 일단 첫 번째,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지.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해. 그리고 상황의 그 절박성을 구체화하는 거지.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 또 인물들의 위기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됐겠지? 4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 개고장을 이렇게 직접 제시한 의도. 개고장을 봤더니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이것도 색깔 별표 다 알고 있겠지만 낙원이래. 행복한 동네래. 반어지 반어. 반어법, 반어적 표현 통해서 난쟁이 가족의 참혹하고 빈곤한 삶을 강조하는 거야. 반어. 그 다음에 쭉쭉 읽어봐.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폭력이지 폭력. 빈민층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보여주는 거지. 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에 여기도 색깔 별표.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이 공장의 그림자는 산업화를 보여주는 거야. 외부 세계의 압력, 비정한 산업화를 보여주고 있어. 좁은 마당이라는 건 난쟁이 가족의 초라한 삶의 터전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이 굴뚝 그림자가 마당을 덮었어. 안 좋은 거지. 난쟁이 가족의 시련을 암시하는 거야. 자, 별표.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산업화를 상징한다고. 산업화의 횡포를 보여준다고.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뒤엎었다. 산업화의 횡포를 보여준다는 거. 암담한 미래를 암시한다는 거. 뭔가 시련을 암시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2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절망감의 표현인 거지. 이 행동 묘사를 통해서 어머니의 절망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거야.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 반어라는 거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2~3밖에 없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 중구난방. 한자성어 쓸 수 있지. 중구난방. 쓸데없는 짓이었다. 사회적 약자의 무력감이 드러나는 거지.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왜?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야기된 문제이므로. 그치? 자, 사회적인 그런 약자인 자신들의 저항이 소용없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짓이었다라고 말했어. 위에다가 쌤이 조금 써놨는데 정희성,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대표적인 현대시,
그리고 신경림의 농무라는 현대시. 두 개가 좀 결이 비슷해. 자, 이 두 편의 시와 난소공 공통점이 뭐야? 이 두 편의 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산업화 도시와 배경으로 쓴 작품들, 쌤이 늘 이야기하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절대. 사회 구조적 문제인 거야. 자, 이런 개인들이 이렇게 가난해. 그들이 게을러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인 거지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 알겠지? 자, 여기에서 이러한 시들 떠올릴 수 있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라는 거. 다른 현대시들 다 엮일 수 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어. 물론 비유한 거고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 다 부정적이야. 아파트는 이 아파트라는 공간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야. 난쟁이 가족들에게는 난쟁이 가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거지. 거강꾼들이 한 대 뒤엉켜. 거강꾼들 그냥 약간 브로커들이라고 생각해. 한 대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영호 둘째.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셋째.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공권력을 상징하는 거. 부정에 가까워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그치. 이들 가족은 다 그냥 허드렛 일하는 노동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라는 거 알 수 있고 철거 개고장에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절망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베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하는 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입주권이 있으면 뭐해. 돈이 없잖아. 그래서 입주를 할 수가 없어.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입주권을 팔라고 많은 브로커들이 막 몰리는 거야.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좀 대비되는 상황 아니야?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는 평소에 책을 안 읽어. 평소 책을 읽지 않는 그런 가난한 어떤 노동자의 계급이라는 거 볼 수 있거든.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대.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호기심 자극하는 거고. 영희가 허리를 굽혀서 아버지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찰 별표 무허가 건물임을 알리는 표찰인 거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증표이기도 한 거고 그 건물의 거주자였어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 뜻풀이 뭐 알아두고 표찰 이런 거.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지금 철거 준비하는 거야. 어머니는 대비하는 거야.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현실에 대해서 체념할 수밖에 없지. 현실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 어머니는 무화과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복잡한 거지.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너무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옆에 한번 보자.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뒤엉킨 이유는 아파트 입주 공고문이 부착되면서 이것을 읽으려는 주민들 그리고 입주권을 사고 팔려는 거강꾼들이 몰려드는 거지.
나의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 난쟁이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인데 이 작품에서는 신체적 장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층을 상징하는 거야. 작가는 아마 난쟁이 가족의 가난과 사회적인 소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난쟁이로 설정한 거야 라는 의도. 그 다음에 넘겨서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현실에 체념하는 어머니의 그런 태도 드러나지?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어머니는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뭔가 불만 섞인 목소리.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철이 없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그냥 늘 불만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영호의 저항 의지는 있어. 그냥 반발, 불만, 저항 이런.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아버지가 하는 말.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지.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이 얘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체념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그거지. 이 두 개는.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그치.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니야.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거지.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이 펜지꽃, 영희의 순수한 여린 그런 이미지 보여주는 거야.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현실에 대한 반감,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그런 영호의 성격 알 수 있어.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옆에 볼까? 영호는 철거를 거부해 현실 저항적이고 어머니는 순응적이고 반대되지?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아버지의 말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여기 어쩔 수 없다. 등장인물의 성격. 아버지는 달나라를 꿈꾸는 이상적인 인물.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며 정이 많아. 영수 첫째 아들은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하고 냉정하고 둘째는 다혈질, 현실에 대한 반감. 영희는 순수하고 여린 모습.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별표.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건 세모에 가깝네. 세모, 난쟁이 가족에게 놓인 그런 냉혹하고 절망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나는 거야.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거야. 이 법의 부조리함, 냉혹한 현실 말이야.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해결책이 없으니까.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나약해져서는 그런 험난한 세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거야.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 동그라미, 세모, 반대야. 자, 풀냄새. 가난한 도시 빈민의 삶을 보여주는 거. 가냘프고 순수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야. 풀냄새는 고기 굽는 냄새는 부자 동네 모습 말이야. 부자 동네. 동그라미는 이 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거. 세모 친 거는 돈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거야.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고기 먹고 싶으니까. 엄마에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에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어렸을 때 회상하는 거야.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철이 없었지.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해.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현인 거야. 어머니가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주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 색깔 별표, 고기 굽는 냄새랑 같은 거야. 부자들과 관련된 거, 경제적인 풍요를 보여주는 거잖아. 주머니, 가난한 사람들은 주머니가 없어. 넣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라도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난쟁이 집안의 그런 궁핍함 구체적으로 계속 제시하고 있어.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안타까운 거지.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과거 회상했어. 엄마 큰오빠가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는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 난쟁이 가족과 관련된 거, 궁핍한 삶을 의미하는 거, 형제간의 우애도 잘 드러나.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사이가 좋아. 자, 주머니가 없는 옷, 우리 가족과 관련된 거야. 난쟁이 가족과 가난함을 상징하는 거잖아. 아버지는 철거 개구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회피해. 신경 쓰지 않아. 넘기기 전에 내가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 이유는 뭐야? 가난해서. 가난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 소외되고 가난한 삶과 관련된 거, 풀냄새, 주머니 없는 옷. 자, 부자들과 관련된 거. 고기 굽는 냄새, 주머니가 달린 옷, 색깔 별표야. 대조적인 이미지 가진 소재들 통해서 소외된 빈민의 절망적인 삶을 부각시킨다는 거. 넘겨서.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모든 소설이 다 똑같아. 현대시도 똑같고 산업화 도시화 를 배경으로 쓴 소설들 다 똑같아. 굉장히 일 열심히 했고 고생도 충분히 했어.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그 가난의 원인은 봐봐. 난쟁이 일가의 가난한 삶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다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거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신경림의 동무라든가 정의성, 저문강의 사불식구라든가 다 이렇게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야.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인 거야.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 쭉쭉쭉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잖아. 대대로 그 가족의 내력이 드러나고 있어. 가난은 극복이 안 돼. 안타깝게도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런 소설이 굉장히 많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극복이 안 돼.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매매 문서.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돌렸다. 하고 이 매매 문서를 보여주는데 알고 봤더니 노비 매매 문서야. 노비의 신분이 자식들에게까지 세습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노비 매매 문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제 우리 조상들이 겪어온 그 고난의 세월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야. 눈뜨게 하는 거야. 비라는 건 여자 종이야. 김이덕의 한 소생, 남자 종이야. 쭉쭉 읽어봐. 자, 이제 노비 매매 문서야.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외가쪽 대대로 노비였어.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 조상은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나 세습해서 신역을 바쳤다. 계속 노비 신분을 물려받았어. 우리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어.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의 가문의 내력은 어떠한가? 가족 대대로 노비여서 괴롭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가난하게 살았어.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숨기는 거야.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아버지도 노비였다고, 노비의 자식이었다고.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노비 제도는 사라졌어. 증조부 내부는 아무것도 몰랐어. 너무 슬프지. 노비 제도는 사라졌는데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안타깝게도 저희들을 노비 제도는 이제 사라졌는데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어. 왜? 그런 억압된 삶에 길들여졌던 거야. 자,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이랬다는 거.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비롯된 행동인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달랐어.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의 가치를 몰랐어. 오히려 길들여져가지고 저희를 쫓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근데 할아버지 때는 달랐대. 오히려 벗어나려고 했어.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대. 근데 쓸데없는 일이었다. 왜?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지만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어. 할아버지에게는 저 색깔 별표, 어떤 교육도 경험도 없었다. 자, 교육의 부재로 집과 땅을 지킬 수가 없었어. 무슨 말이야?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가난과 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소리야. 사회 구조적 모순이란 소리야. 자본주의 그런 산업화 사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은 교육이야. 그리고 자본이야. 근데 그 교육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 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야. 이 집과 땅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다 잃었어. 교육과 경험의 부재로, 이 무지함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된 거야.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난쟁이, 소외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에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여전히 난쟁이 가족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서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조심해 문제 풀 때 영희 말고 영희는 셋째고 명희 어머니 이웃집이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2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다들 주민들의 공통된 사정. 그치,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어. 입주할 돈이 없으니까.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림의 떡인 거지.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인애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옆에 뭐가 있을까? 동네 사람들이 입주권을 파는 이유가 뭐야?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없으니까. 이 글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인 상황. 70년대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들의 모습. 난쟁이 가족을 포함한 행복동 주민들이 철거 개고장을 받고 입주권이 있어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그래서 싼 값에 팔 수밖에 없고 행복동 주민들이 대부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되고. 자, 이제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마지막 이제 뒷부분의 줄거리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만 보자. 영희는 여기서부터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자살했어.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 이런 소설인 거야. 자, 학습 활동으로 잠깐만 기다려줘. 자, 학습 활동 이어서 보자. 학습 활동 1번 별표. 자, 우리가 다 정리한 건데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구분한 공간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과 의미를 정리해 보자. 공간, 철거민 주민, 철거민 주거지. 이쪽은 다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거, 세모에 해당되는 거. 지옥, 풀냄새, 주머니가 없는 옷, 가난한 자들 말이야.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보여주는 거고. 천국, 고기 굽는 냄새, 돈 많은 사람들, 주머니가 달린 옷.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대비가 일어나고. 두 번째 거, 나의 가족이 사는 곳을 나건구 행복동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야? 자, 나건구 행복동이라는 이름은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돼. 작가는 이러한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나의 가족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더 강조 부각시키는 거지.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을 부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번. 자, 다음은 이 작품의 내용과 관련해서 두 학생이 대화한 내용이다. 자, 보자. 비판적으로 감상해보자. 남학생은 나는 이 작품을 읽고 고민이 많았어. 철거 개고장을 받은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가 어땠어? 현실에 체념하는 모습. 꼭 그래야 했을까? 이런 관점이고, 여학생은 난 생각이 조금 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판할 수 있을까? 난쟁이 가족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웠어. 라고 보는 관점. 그 다음에 4번에서 다음은 이 작품이 발표된 70년대의 사회 상황을 다룬 기사 일부이다. 이 작품과 관련된 이 작품을 쓴 의도, 오늘날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그랬어. 별표. 우리 다 한 거지만 난쟁이의 의미가 뭐야?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무력한 도시 빈민 또는 강자에게 억압받는 사회적인 약자 등을 상징해. 그 다음에 의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과 좌절을 보여주며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한다는 거. 이게 의도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학습 활동까지 마무리했어. 2번은 넘겨도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끝.